안녕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전히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아, 이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 연구자들의 예를 들으면 70%에서 80%의 아이들은 학교에 올 때 보통의 아이들로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로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에서 부모들에게 아기로 키워진 아이들이 학교로 올 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학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30%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임팩트는 어때요? 이 30%의 아이들 중에서 한 20, 30%의 아이들 중에서 15%에서 25% 정도의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학교에 있는 그런 상담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몇 명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앉아있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분들이 이제 워크를 하면 한 15%에서 25%의 아이들은 이제 괜찮아져서 어느 정도 트랜지션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5%에서 10%의 아이들은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그야말로 특별 관리 대상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의 아이들이라는 거는 일반 선생님들이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특수교육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라는 걸 해요. 이건 특수교육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문제점이에요. 미국에서 일반 교실에도 요즘은 특히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미국 교실에도.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각 태어날 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태어난 아기들을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벌써 3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때요? 거의 바깥 구경을 거의 못하고 그냥 집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2살짜리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5살이 돼 있었고 3살짜리였으면 6살이 돼서 취약행령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만 5살의 취약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퍼센티지는 이제 데이터가 바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오래된 데이터예요. 2008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아이들 그 5%에서 10%의 아이들이 우리가 문제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5%에서 10%의 아이들이 교실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적정한 한국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교실 전체를 다 휘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번 땡깡이 시작이 된다든지 문제 행동이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올스탑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냥 막 하다가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이 아이가 던진 물건이 어떤 아이가 또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교실 이게 왜 특수교육에만 있냐면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면 뭘로 해요? 몸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일반 교실에서도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올 때 어느 학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 학년 때는 어때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아직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행동을 만들어가기가 쉬워요. 잘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좋은 행동을 습관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기가 좋은데 아이들이 벌써 이제 10대가 다 돼가면은 말 안 듣죠. 엄마도 감당이 안 돼요. 부모님들도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학년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결국엔 학교에 어떻게 해요? 적응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학교 생활이라는 거, 그룹 생활이라는 거, 그죠?
또 이렇게 단체 생활이라는 것처럼 그룹 생활이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어떤 우리가 매너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단체 생활에서 내가 조금 싫더라도 전체가 움직이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이고 그걸 갖다가 자꾸 우리가 이제 부모님만 원망을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나라에서 너만 부모가 될 수 있어. 너만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부모님은 누구든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될 수가 있지만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얌전해요. 말하기도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이런 선생님들이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다음에 남 앞에서 말하는데 막 떨리고 그죠? 뭐 발표할 때도 막 떨려서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선생님이 되기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왔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고 이래도 이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어때요? 이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되신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명의 남의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 남의 자식들 20명을 30명을 내가 가르치려면 이 군대의 사령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자꾸 얘기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선생님 섹션에 가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거기에 가면은 제가 선생님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선생님 스타일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 아이들의 잘못으로 둘 수도 없고 부모님의 잘못으로 둘 수도 없어요. 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예요. 이 삼각형인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삼각형이에요. 거기에 교장, 교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생님과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너무 여리고 순하고 착하고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을 잘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의 security, 안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기네가 어때요? 자기네가 지금 힘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safety와 security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서적인 security도 같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착한 어른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착한 어른 앞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존경하거나 존중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착한 어른들 앞에서는 애들이 불안해요. 이 착한 어른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유약하고 엄마가 너무 유약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보기에도 너무 착하니까 편하긴 해요. 모든 것을 알았어 그래 아이들이 우는 거 싫으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 하면 아이들은 편하죠. 편하지만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엄마를 그 선생님을 무지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러질 않아요. 아이들은 불안해해요. 무의식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내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요인들이 이제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한 6, 7가지가 있는데 혹시 뉴로 디버시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한국말로 이게 무슨 말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은가 했더니 신경 다양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뉴로 디버시티라는 용어가 이제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폐성 장애가 많아지면서 이제 뉴럴로지컬리 연구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아이들을 자폐성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사실 교육이 굉장히 슬로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그야말로 이제 생활이 힘들 정도의 행동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어떤 그 OCD가 너무 강박증이 강하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ABA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를 않아요. 제가 말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근데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있고 방법도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BA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보험으로 그게 다 처리가 돼서 한국도 아마 국가에서 주는 무슨 바우처인가 뭘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1년에 그 벌써 한 30년, 20년 전에 1년에 뭐 8만 불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8천만 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ABA를 부모님들이 막 하다가 굉장히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요. 미국에 많았어요. 왜냐면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거예요. 너무 아이가 어릴 때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올인을 해서 시키다 그 비싼 거 시키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뉴로 디버서티라는 말은 뉴로가 우리가 신경이잖아요. 신경은 맞아요. 그죠? 이게 뇌 신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뇌 발달이 우리가 인지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디버스하다, 다이버스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못생긴 사람부터 이쁜 사람까지, 키가 작은 사람부터 키가 큰 사람까지, 뚱뚱한 사람부터 날씬한 사람까지, 얼굴도 뭐 에이시안, 아프리카 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의 이 지능, 인지 능력도 이게 뉴로라 그러면은 그냥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브레인의 이 뇌 능력이잖아요. 이 러닝에 관계된 이 학습에 관계된 그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그냥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고쳐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 그 아이들은 그냥 그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른 것처럼 얼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냥 하나의 뇌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른들의 그런 죄책감을 좀 덜어주고, 그죠? 왜냐하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막 이것저것 막 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 뉴로 디버시티의 개념이 나왔는데, 그 뉴로 디버시티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언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막 수화를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인류학적인 그런 관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에듀케이션에 있어서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을 전부 다 스탑을 해라. 특수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 아이들의 지능과 인지 능력은 제가 플루이드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쉐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뉴로 디버시티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선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뉴로 널처 디버시티를 얘기하거든요. 뉴로 플러스 널처 exceptionalities. 그건 뭐냐면 뉴로는 뭐예요? 타고난 거라고 치고 널처는 뭐예요? 환경인 거예요. 그거를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 안에 놈 그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도 일반 아이들을 꼭 특수 아이들 말고 일반 아이들도 그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도 뉴로 디버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널처, 그죠? 양육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의 양육, 환경, 교육 이러면은 뭐예요? 후천적인 거잖아요. 후천적인 거니까 이건 어른에 관계된 거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만큼 타고난 것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이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뉴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뉴로와 그다음에 environmental 환경도 같이 다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경제적인 사정도 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교육 수준도 다 다양하고 그죠? 또 부모님의 교육 수준을 더 넘어서 부모님이 교육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철학, 믿음, 통찰
뭐 관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당신들의 노후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올인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잖아요. 경제적으로 올인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부모님의 이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 무슨 힘든 걸 가지고 우리가 허들이라 그러죠. 허들 아시죠? 왜 이렇게 경기할 때 왜 막 뛰어가지고 뿡 넘는 거 이제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구 선수들하든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할 때 기초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허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들이 그런 어떤 태어날 때 태어난 허들 약한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키워지는 데서 주어진 그 힘든 점, 허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반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미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자기를 믿는 거,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 난 할 수 있어 하는 게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낮은 아이들을 와요. 이거는 태어난 거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게 좀 많겠죠. 부모님이 계속 지적질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이 아이들이 무엇을 한 걸 가지고 많이 인정을 안 해주시고 아이들을 자꾸 그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이 너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 우리가 learned helplessness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자기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진 아이같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가 다 해줘 버릇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뭘 했을 때 엄마가 막 지적질을 막 하면서 내가 못했다 그러고 그런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아이가 그냥 어차피 뭐 엄마가 다 할 건데 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오면 학교에 와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믿지를 못하는 아이가 되고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아이 되고 모든 거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말로 하면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되겠죠. 그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때요? 동기가 없죠.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학교에서 해보려고 그러는 어떤 의도도 없고요. 그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끌어가도 그거를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자기를 믿고 해보지를 못해요. 그냥 기다려요. 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죠. 뭐 다 연결된 말이에요. 그죠?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막 이 엉망인 아이들이 있죠. 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아이들. 그죠?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완벽주의인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요번에 클래스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끊임없이 교수인 저한테 계속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밤새도록 이 일을 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꼭 A를 받아야 돼. 근데 매번 어사이먼트를 숙제를 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선생님도 지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 6, 7가지가 요런 아이들이 오면 요 아이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다 그래서 부모님만 원망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들이 한 30, 40%의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온다는 걸 알고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줘가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고 그거를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